제 손이 아닌 것 같아요. 연주를 마친 너는 내게 그런 말을 한다. 낯선이의 손, 주인을 전혀 알 길이 없는 타인의 손. 넌 누구야? 그렇게 너는 천격을 가진 손을 부러워했다. 베토벤의 소나타,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슈만의 가곡을 연주해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자격을 갖춘 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품격. 연아, 너는 그런 것들을 동경했다. 양식당에 가 수저로 수프를 먹을 때에도. 귀족들은 수프도 이렇게 떠먹지 않을 거예요. 그쵸, 아저씨? 그럴 때면 나는 진심을 다해 네 손이 갖는 품격, 아름다움에 대해 말해보지만 너는 그저 웃고 만다. 그런 건 애초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고아로 태어난 연이 넌 생각하기 때문에. 천박해. 내 손은 너무 작고 조잡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 할아버지? 언제? 내 말이 연희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때. 언제 그렇게 느끼는데? 자주. 너는 어떤데? 나도 종종 연희의 말을 웃어 넘긴다. 정말 고맙지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아무도 아무것도. 그럴 때 결국 넌 어떻게 해, 모모? 그냥 혼자 있다가 영영 혼자 있고 싶다가 미칠 듯이 연희가 보고 싶어요. 안아줘, 연아. 안아줄게. 연아, 너도 그래? 안녕, 모모. 일어날 시간이야. 잠시 졸던 그가 다시 깨어날 시간이다. 현실로 돌아올 시간. 그녀와 헤어진 지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무작정 내려올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고 헤엄친다. 어디로 가야 하지? 조부의 실종이나 그녀가 전한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은 그의 인생에 있어 유례없는 큰 사건들. 하지만 그는 아직 뭐랄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거대한 사건이나 시련을 맞은 영화 속 주인공은 보통 어떤 행동에 돌입한다. 혹은 여정을 떠나거나 고전 문학이나 영화를 즐겨보던 나는 사실 속으로 항상 그리스 비극의 한 장면 같은 시련이 내 인생 속에도 찾아오길 고대했다. 카타르시스, 들끓는 삶, 현실의 비참함을 떨쳐내고 오디세이와 같은 숭고한 여정길에 오르는 그러나 막상 저녁과 함께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을 마주한 그는 이건 너무 리얼해. 더럽게 현실적이잖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사실 대부분 그렇게 현실적이고 더럽게 사소하고 그런 것이어서 오히려 신화 속 거인이나 사이렌의 유혹 같은 것보다도 더 실감이 나지 않지. 혹시 나를 가지고 인생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건 그런 뻔한 영화나 연극 속에 존재하는 플롯 같은 것이 아니므로 우선 조부를 찾자고. 이건 어찌 보면 평생을 품어왔던 의문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지독한 참얼미를 견디면서 그는 조부의 고향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야 그는 그곳이 그가 3년을 몸담은 부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임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가 직접 마주한 조부의 이야기 속 마을은 빛이 발했어. 연회장으로 쓰였다던 처마식 회관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도 역사도 모두 씻겨 내려간 것처럼 거기에 남아있던 건 이제 문 밖에서 부서지는 파도와 낡은 그랜드 피아노 한 대. 화사하구나. 오래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머니는 말했다. 이런 걸 한번 입어보면 어떤 기분일까? 살아있다는 걸 마음껏 뽐내는
그런 기분일까? 휴전이 선포되고 대부분의 미군들이 철수한 후에도 연회장으로 쓰이던 회관에서는 재즈가 멈추지 않았어. 즉흥적인 화성과 리듬. 처음에는 행정상 절차를 위해 남아있던 일부 장교와 여인들을 위한 임시 숙소. 2년 후에는 서양식 다과가게. 그리고 드디어 4년 후 내가 14살이 되던 해에는 드레스라는 낯선 이름의 간판이 큼지막한 크기로 걸렸지. 한글로 쓰인 그 간판을 미군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 누구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은 정말 뭐랄까? 마법 같은 곳이었다. 평범하고 수수하던 여인들도 갑자기 그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모두의 눈길을 끄는 생기를 띠는데 그 화사한 웃음, 앵두 같은 홍조, 문 앞에서 기다리던 남자들의 팔짱을 끼고서 유유히 걸어가던 그 뒷모습이란. 얘! 너 거기서 뭐해? 어? 남의 가게 앞에서 뭐 하냐고. 저거 대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저거? 저 간판에 큼지막하게 써 있는 거. 여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여자들이 전부 입고 나오는 거. 너 돈 많아? 나 돈은 없는데. 그럼 신경 끄는 게 나아. 왜? 저거 한 벌이 2년치 쌀값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이모가 만들거든. 그 처음엔 파란 눈을 미국인이 시작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모한테 책을 남겨줬어. 책만 있으면 저걸 만들 수 있어? 말이 되냐? 우리 이모 눈썰미랑 손재주가 워낙 좋아서 가능한 거야. 뭔지 알아? 억척스럽거든. 그것도 무지하게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서 막 지켜보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네가 만들어서 뭐하게? 저거 여자들이 입는 건데? 그러니까 여자들을 위한 옷이라고. 난 옷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럼 너도 저거 만들 줄 아냐? 조금 그 이모가 시키는 거 다 해. 그럼 이름. 네 이름 뭔데? 나?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그게 뭐야? 그런 게 있어. 네 이름 뭔데? 드레스. 드레스? 네 이름이? 아니 저게 뭐냐고 물었잖아. 저런 걸 드레스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을 드레스 메이커라고 해. 진짜 그렇게 만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엄마가 먼저 대시하신 거네요. 어우, 그런 건 아니지. 우리 집에 처음 찾아온 건 너지만 들이대기로 한 건 우리잖아. 그런 거야, 아가. 나는 그냥 문을 두드렸을 뿐이지. 궁금했거든. 그이가 뭘 그렇게 보고 있었는지. 엄마, 그래서요? 받아주시기로 한 거예요? 당연히 아니지. 한가하게 정신 나간 애 돕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 몰려드는 손님에 난 정말 정신이 없었어. 똑똑.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조부는 매일 아침마다 무작정 이모님은 날 무척이나 반겼지만 당신은 탐탁치 않아 했어. 말했지? 무지 억척스러웠거든. 이모 말이야. 그러니 공짜 일손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부려먹으러 들겠어. 그래서 단칼에 잘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이는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 꼭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요? 꼭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모모도 자주 그래요. 가끔 보면 바보 같지만. 그게 또 나름 귀엽긴 하지. 84, 93, 77. 그거 뭐 하는 거야? 신체 측량 만들려면 정확한 수치부터 알아야 되거든. 맞춤복이니까. 그거 줘봐. 나도 해볼래. 야, 자기가 자기 걸 어떻게 재냐? 이렇게 해봐. 100. 93 살짝 쪄라. 근데 안 적어? 응, 똑바로. 88. 됐다. 다 했으면 이제 가자. 너는? 응? 너는 이거 얼마나 많이 재봤냐고. 살 수 없지. 근데 너는? 나?
줘봐, 나도 해보게. 자, 그렇게 조부는 조모에게 신체를 측량하는 법을, 이모가 그린 스케치를 따라 원단을 자르고 이어 붙이고 재단을 하고 주름을 잡고 이어서 입에 침을 묻혀 바느질을 하고 마감을 다듬고. 눈대중으로 스케치라는 법도 배워본다. 명확한 수치를 재고 그 위에 한 여인의 인상. 색을 덧입혀보고 베일을 벗고 솔직해진 여인들의 모습. 살구를 닮은 여인, 오디를 닮은, 그리고 오렌지. 탐스러운 햇살을 담아 잘 말린 빛깔. 저마다의 실루엣, 저마다의 색, 웃음, 쑥스러움, 단호함. 단호함. 그 시절 여인들의 맨 얼굴에는 삶의 다채로움과 슬픔, 고고함과 지혜, 인내,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묻어있다. 그리고 아이러니. 내가 아는 한 슬프기만 한 여인도 아름답기만 한 여인도 없다. 모두들 각자의 입가의 주름 속에 자신만의 아이러니를 숨기고서 그렇게 울고 웃고 들고 볶으며 살고 있다는 것. 당신의 어머니처럼. 어머니처럼. 그 시절 어머니는 황혼경에 저물어가는 해처럼 보였어. 그 풍경은 정말 아름답지만 슬펐지. 같이 하자. 그래도 돼? 3년째 되던 해 나는 그 풍경을 담은 드레스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날 밤 직접 고른 원단을 어머니 몸에 대보기 위해 그는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때는 이미 밤이었다. 해는 졌고 어머니는 없다. 저물어가는 해는 서서히 석양을 늘어뜨리더니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바닷속으로 완전히. 이별이 아니라 작별이었다. 그는 해변에 앉아 어릴 적 조부가 보고 있는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해가 저무는 것을 보며 그는 이번엔 이별이 아니라 작별이라고. 생각한다. 안녕 할아버지. 이제 그의 시간에서도 곧 해가 질 것이다. 그래도 살기란 게 신기해. 신기해. 어떡해? 밤에 혼자였는데 무서웠겠다. 아가, 모모. 응? 무서웠지. 무서웠어? 어지럽고. 그랬을 거야. 근데 그거 알아? 뭐?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 할머니? 낯선 손이 나를 잡아채더라. 그리고 그 작은 손으로 나를 잡아 끌었지. 바다를 전부 헤집고 다닐 기세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 다락방으로 데려간 거야. 방에 들어가자마자 넌 쓰러지듯 잠들었고, 열병을 앓았어. 온몸에서 아지랑이가 꽃처럼 피어나 어지러워서. 안쓰러워라, 가여워라. 나도 모르게 그만 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그 손길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았어. 더 이상 낯설지 않더라. 네가 자는 모습. 배를 까고 한 손으론 내 머리카락을 꼭 쥐고서 그 조그만 주먹에 내 손가락을 물려주면 금방 어디라도 갈 것 같다는 듯이 손가락을 꽉 움켜쥐고서 머리를 내어주고 네 배를 쓰다듬어주면 너는 잘 잤어. 악몽을 꾸듯 이를 갈면 손가락을 넣어 물게 했어. 나는 자면서도 그게 네 손가락인 걸 아는 양 앙 다물기만 할 뿐 더 이상 이를 갈지 않았고, 우리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어. 넌 그렇게 좋아하던 바다를, 나는 이모를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으니까 도망치듯이. 하지만 그래도 되는 거잖아. 네가 있었으니까. 이것저것 견습 생활을 하면서 품을 익혔지. 거의 떠돌이처럼. 그때는 밤잠도 없었어. 그래도 긴긴 밤도 악몽도 어쩌면 견딜 만한지도 모르겠다고 잠들기 전에 말하면서 넌 나를 보며 웃었어. 그치? 정말 견딜만 했어. 네가 있었으니까. 귀여워.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라고.
발끈하며 까부는 게 더 귀엽거든.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당신 곁에 있어요. 알아. 알지? 느껴. 나도. 처음 내가 너희 집에 몸을 의탁하려 문을 두드렸을 때 네가 올라가련 모모, 어서 연희에게 가. 눈을 부비면서 네가 나왔지. 그리고 너는 별말 없이 조모 조부를 불러왔고 나는 그렇게 쉽게 너희 집에 들어간 거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너희는 자기 전이면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테이프를 틀더라. 나는 그게 참 좋았어. 포근했거든, 처음으로. 포근하다니.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겁이 나더라. 이래도 될까?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그때 무슨 이야기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왔는데 기억이 나. 은하철도의 밤. 무슨 이야기였는데? 신비로운 은하수는 수수보다도 투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손목 부근에선 수은빛이 감돌았고 손목에 부딪힌 물결이 아름다운 인광을 내며 타는 걸 보니 거기에도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